제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준구 의원입니다.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첫 업무 보고라 위원장으로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업무 보고 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이라는 것이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택시라는 커다란 배가 나가는 나침판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만드는 엔진과 같은 곳이라서 몇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업의 구상과 실행 그리고 평가에 이른 모든 과정에서 행정 절차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민의 삶으로 판단 기준을 좀 삼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좀 추상적일 수는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신지 저희보다 경험이 더 많으신 분들이라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식적인 절차나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실용적인 것 그리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는 정책 중심의 논의들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용적인 행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호 존중과 평소에 긴밀한 소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은 것도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 주시면 저희가 더 이해가 높아지는 상황에 집행부들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사업들을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건강한 견제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가 깊이 고민하는 정책들 저희 의원님들도 경청하고 그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역시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각자의 지역구 그리고 67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목소리임을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시작하기 전에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적어왔고요. 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내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임종묵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임보경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보경 일자리 경제과장입니다. 나경범 세정과장입니다. 전현선 징수과장입니다. 네, 2026년도 하반기 기획항만경제실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9쪽입니다. 시민수요 기반의 정책 수립과 시정 운영입니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시민 수요를 반영하고 공약 점검 과정을 통해 정책 기능의 대응력을 높여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민과의 소통 간담회,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의원님들과의 항상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현안을 사전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시정 주요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정정책의 대응력 제고 기반 마련입니다. 변동성이 큰 경제 상황에 맞서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우선 세입 전망을 정교화하고 사업별 재원 조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기 재정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 조정하겠습니다. 적정 수준의 지방채 상환 관리를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적극적인 조성과 활용으로 재정 안정과 자금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뢰받는 법무행정 및 입법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행정쟁송은 총 241건으로 법률 자문관과 고문 변호사 활용을 통해 전문성을 확충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직원 대상의 법제 교육을 실시하여 법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실을 지속 운영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며 지속적인 규제 심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무행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 체감형 시정성과 창출 및 적극 행정 구현입니다. 시정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와 연계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매월 실적 점검, 맞춤형 컨설팅 실시를 비롯하여 체계적인 실적 관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함으로써 대외 평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직원 대상으로 혁신 사업의 추진과 적극 행정 문화 조성을 통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14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항만 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평택항의 컨테이너 화물은 95만 6천 TEU로 전국 4위, 자동차 화물은 161만 7천 대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상반기에 평택항 물동량 증가를 위해 평택항 이용업체 28개사에 4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평택항 국외 설명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항만 관련 업체와의 회의를 정례화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신규 항로 개설과 실질적인 물동량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평택항 그림 그리기 대회와 홍보 아카데미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평택항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평택항 친수시설 조성입니다. 평택항 주변에 친수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 문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항만 자전거 공원 중심으로 공사를 추진했으며 현재 공정률은 43%입니다. 자전거 도로와 해안 산책로 등 잔여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준공 목표인 2027년에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평택항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사업은 현재 평택항의 노후화에 따른 방수 보강 계획과 사업부지 이전 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여객 터미널 친수 공간 조성입니다. 지난 7월 20일 고시된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친수 공간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평택 연안에 넙치 54만 마리, 평택호와 남양호에 뱀장어 어린 고기 8만 5천 마리를 방류하였고 어선민 양식장 지원,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등 분야별 어업인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피불락 50만 마리를 방류하고 해양 쓰레기 정화 및 외래어종 수매 사업 등을 통해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수산자원 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과 소관입니다. 18쪽입니다. 청년의 안정 정착과 기회 확대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주거 안정, 심리 지원,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지원센터 청년 쉼표와 생활 밀착형 청년 공간인 센터박 청년 쉼표를 운영하여 청년 누구나 문화, 여가, 취, 창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월세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기본소득 지급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경제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과 청년의 날 축제 등 네트워크 형성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청년 활동 참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청년 취업 창업 단계별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취업부터 창업까지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 정책과
평택 청년과 기업 이어드림 사업, 평택 청년 취업 성공 지원 사업을 통해 현직자 멘토링과 취업 역량 교육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통해 어학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여 취업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 크라우딩 펀딩 지원 등 잠재력 있는 청년 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변화하는 인구 환경에 따른 맞춤형 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인구 구조 특성에 맞춰 생애 주기별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천만남 이용권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청년 대상의 인구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가족 청년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 장려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평택시 1인 가구의 38%를 차지하는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을 통해 고립 예방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신중년 인구에 대응하여 인생 재설계 교육과 1인 가구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신중년 지원센터 개소를 추진하여 신중년 맞춤형 통합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입니다. 22쪽입니다. 소상공인 골목 상권 다각화 지원을 통한 활력 제고입니다. 고물가 소비 축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골목형 상점가를 기존 8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하였고 하반기엔 14곳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과 2차 보전 지원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착한 가격 업소 지정과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물가 부담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지역 화폐 발행을 지속하여 침체된 소비 회복 촉진과 지역 자금 순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전통시장 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전통시장이 취약한 기후위기 대비를 위해 공중 화장실 냉난방기 및 쿨링포구 시설을 설치하였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보수 보강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화사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상권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통곡시장 고추정 골목 아케이드 건립, 평택국제중앙시장 쉼터 환경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안중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청년 인턴 등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444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였고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217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농가 153곳에 393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치하고 협약을 통해 농가 6곳에 14명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사회 특성에 맞춘 외국인 근로자 수급 지원을 계속하고 경기도와 연계한 5070 일자리 박람회 개최로 수요자 맞춤 일자리 지원 및 지역사회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3개 팀을 새로이 발굴 육성하였고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 성장을 위해 맞춤형 마케팅 및 재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담당자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엔 공공구매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 연대 경제 청년 경험 시범 사업, 가치의 평택 소셜마켓 권역별 개최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내실화를 통한 정책 시행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27쪽입니다. 안정된 지방세입 기반 조성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액은 5월까지 5,503억 원, 6월 말 기준으로 7,428억 원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와 인구 사업장 주택수 증가, 그리고 법인 실적 개선 요인이 상존하여 연말까지 징수 전망액은 1조 4,196억 원입니다.
빈틈없는 전기세, 지방세 부과 징수로 납기의 징수율을 높이고 탄로세원에 대한 분기별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세입 동향 파악과 징수 실적 분석을 통해 면밀한 세수 추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종 모바일 기반 시민 만족 세정입니다.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세정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카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 안내문 확대 시행과 AI를 활용한 지방세 챗봇 운영 등으로 납부 편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환급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납세자 중심 세정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선진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소관입니다. 30쪽입니다. 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활동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은 지방세 454억 원, 세외 수입 110억 원으로 작년 대비 46억 원 증가한 564억 원이며 5월까지 지방세 223억 원, 세외 수입 49억 원 등 총 272억 원을 정리했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신속 정확한 체납 처분 활동과 가택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체납 정리 활동 추진으로 안정적인 퇴입 확보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종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청렴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올해 세무조사 목표로 정기 세무조사 100개 기업 법인과 기획 세무조사 3개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6월까지 추진 실적은 정기 세무조사 32개 법인을 통해 44억 원, 기획 세무조사 1개 과제를 통해 3억 원 등 총 47억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청렴 세무조사 추진 그리고 기업과 공감하는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정원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예, 최장민 기획항만경제실장님과 우리 각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좀 궁금한 것들 그리고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쪽의 일반 현황을 보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전반기 업무 보고에서는 그 기금을 포함한 재정 규모로 표시를 했는데 후반기 업무 보고에서는 기금을 제외한 예산 규모로 표시를 하셨어요. 이제 어떤 차이가 좀 있었는지 또 어떤 의도로 이렇게 작성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의도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 규모 안에는 저희가 뭐 다 아시는 거지만 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전체 내용을 안고 있는 지방채까지 다 포함돼서 표현이 된 거기 때문에 전체 수치로는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예산 규모 그 지방채 관련이나 뭐 기금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이 안에 다 녹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전반기 후반기는 그렇게 표기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면 그 영역이나 여건에 대해서는 뭐 세분화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표현은 변경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에서 이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 이게 좀 접수권에서 2월과 신규에 대한 기준이 제가 좀 알 수가 좀 없어요. 명확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월은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과거부터 진행돼서 누계치로 있었던 뭐 심판이나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신규라고 표현드렸던 거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순수하게 발생된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월 거는 2025년도 12월 말
그러니까 그 시작점은 발생한 시점부터 2025년도 12월 말까지 총 누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항들이 이제 2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기준에 좀 삽입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판단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예,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 고문 변호사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시는 고문 변호사가 8분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평택에 2분이 계시고 고양에 1분이 계시고 이제 서울에 5분이 계시는데 제가 1분이라고 지금 표현드렸지만 대부분 다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이 한 2군데 정도이고 나머지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개인 변호사 아닌가? 대부분은 이제 개인이라고 보더라도 거기 이제 대표 변호사 위주로 이제 표현을 드린 거고 예. 8군데 다가 법무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행정 심판하고 소송을 전부 담당하나요? 아니면은 외부의 변호사한테 수임을 하기도 하나요?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이제 법리 검토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 고문 변호사님들 8개소에 뭐 한 건에 대해서 2-3군데 이렇게 이제 자문 고문들 의견을 보내서 그분들이 검토한 내용이 소로 진행이 됐을 때 그 안에서 이제 더 이 분야에 전문화된 법인이다. 그러면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법무법인이 소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문 변호사 외에 그 외부 변호사가 수임한 건수는 혹시 얼마나 되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우리 시 행정 심판이나 소송은 전부 고문 변호사가 하고 있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발 행위라든지 환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나 심판들이 많이 제기가 될 텐데 그때마다 이제 소송이나 심판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이나 심판으로 가기 전에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면 소송이나 심판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건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제 저희도 소까지 가지 않고 화해 공고나 아니면 상호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서로 조율 중에 있는 사항도 많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논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계약이나 MOA, MOU 이런 협약 사항에서도 발생되는 거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손실보상금이나 분담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 시 처분이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수용 안 하시는 민간인들 어떻게 보면 이제 평택시를 상대로 이제 소를 제기할 여건이 있는 그 원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미리 저희 의견이나 자문받았던 거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미리 의사 전달을 먼저 해서 소로 진행된 거를 막는 상황도 많습니다. 단지 이제 대부분이 평택시가 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 그 의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소를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화해 조정으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안 심사할 때 그 시민고충 처리위원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시민고충 처리위원이 이제 외부 전문가로서 민원조정위원회나 그 청원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민들이 그 법리적인 해석이 좀 모자르거나 이제 집행부하고 소통이 좀 잘 안 될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로도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처럼 이렇게 좀 더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소송 가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보완될 것 같거든요. 그 위원회가 활성이 된다면 그래서 총무과와 함께 좀 협의하셔서 민원조정처리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다수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오래된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그런 여건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시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그 이제 고질적인 여건에 대해서 계속 지속 반복되는 사항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선국이 시작하면서도 시장님께서도 이런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 더 들어보자. 그래서 앞으로 민원 처리 여건도 좀 개선할 계획으로 총무 파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 의견 가미해서 더 나은 영역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때 총무과 보고 받을 때 민원처리위원회가 이제 기능이 이제 크지 않다, 개최 실적이 많지 않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쪽 시민 수요 기반의 정책 수립과 시정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 수요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요구를 직접 듣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언제인지 아십니까? 뭐 지금 뭐 공감 토크나 시민과의 대화 예, 그런 예. 것도 채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시민과의 대화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창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의견들이 반영이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의 범위에서 진행이 돼서 그렇겠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되는 사업들이 단연간 방치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기존의 시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행정이 약속한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의견들은 좀 어느 정도 오랜 시간 방치되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른 방법으로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속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규 사업이 아니라. 시민과에 대해서 나왔던 얘기들 조금 더 다시 한번 이번 연도에 시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실행력을 다 갖고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건의된 시민들이 주신 고견들은 각 부서에서 우선 검토해서 그 내용들을 지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과거에 있었던 사항들이 대부분 고질적인 여건이나 좀 해결 어려운 사건들도 사실 내용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 포함해서 각 부서에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민원들이 출장 소소한 업무가 많아요. 그렇다 보면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뭐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선국위에서 이제 평택시장님께서 제시한 여러 공약들을 이행하고 이제 점검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이제 지역구에서 시의원님들도 이제 시민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좀 꼼꼼히 챙겨 주셔서 이제 시의원님들도 시민과의 한 약속들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조개 재정정책의 대응력 제고 기반 마련 사업에서 체계적인 중기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한 후에 재정 운용을 예측해서 적정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단계적인 상황 관리를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중기지방 재정 계획이 매년 수정 보완되는 거는 당연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제 조금 사업비와 재원 계획이 큰 폭으로 빈번하게 좀 변경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진행된다는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그런 표현하고 좀 연관성이 있을 듯 싶은데 맞습니다. 중기는 향후 5년에서 발생되는 그 장기성, 중장기성을 갖고 시의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기초 토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그 예산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과거 한 3년 동안 뭐 그 이전에도 그렇지만 이 세입 추계의 한계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따른 절차 과정상에서 저희가 예측 예단 못하는 사항들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앞으로는 그 세입 여건이나 세출 여건상에서 절차 또 세원의 어떤 영역 이런 걸 좀 안정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재정 전략 합의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항들을 또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도나 국가에서 편성되는 표현들은 많이 좀 담아서 근데 틀림없는 건 이게 명확하게 저희도 정확하게 좀 이끌고 싶은데 변동성이 많은 내용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고충이 있다는 것 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네, 뭐 우리 시 여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일부 이해는 하지만 이게 그래도 법정 계획 아닙니까? 우리 시 예산을 이끌어가는 법정 계획인 만큼 좀 너무 많은 변수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충실하게 네. 저 자료 확인하고 검토해서 예. 실무적인 여건 내에서 누락되는 게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이제 세입이 증대가 될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장기 미집행된 그런 재정 수요 사이에서 보충적 재원 조달 원칙으로 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202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는 얼마였나요? 489억이 있습니다. 489억은 현재 집행된 발행 규모이고 202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834억 정도 되지 않았었나요? 작년에는 제가 300 제가 그 수치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이제 발행 계획은 489억이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발행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건 453억이었었고요. 근데 연도별로 저희가 행안부에서 발행 한도액 승인을 받거든요. 그 안에서 발행 계획을 이제 각 사업부서에서 수요 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발행 계획을 또 10월, 11월 경에 행안부의 승인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발행 한도액 내에서 발행액을 승인을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경기도나 기재부 공적 자금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지방채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국가나 도 재정이 지금 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이나 금년 같은 경우는 기재부 자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배정이 하나도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건 시중은행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조금 더 업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지방채 여건을 갖고 있는 걸 이제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부터 세입 여건이 좋아지는 그 영역에서 좀 담아가면서 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면서 해야 될 듯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시중은행에 자꾸 좀 전에 없는 공적 자금을 자꾸 신청을 해서 차환도 앞으로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염려해 주시는 거 다 알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그 최선을 다하도록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질의도 안 했는데 다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네. 근데 제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202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의 발행 규모는 834억 정도였고 이제 현재 2분기 말 집행된 것은
이제 말씀하신 489억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차환 말씀하셨는데 그 차환채 악성에 대해서는 그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개 사업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예, 구체적인 거를 이제 표현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행안부에서 고시된 기준금리가 2.5%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기준금리가 2.5%고 저희가 실행을 할 때에는 거기 0.3%에서 5% 정도가 가산 이제 운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가 먼저 받았던 그 자금은 3.8% 정도라 조금 0.7%에서 0.95%에서 한 7%, 0.7%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라도 나가는 이자 좀 덜어보려고 저희 직원들이 사실 기재부나 이런 데도 많이 방문도 하고 통화도 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배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방에서 접근하기에도 사실 어려움도 많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가 좀 3.8%뭐 이렇게 상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치 조건도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예, 하여튼 차원치 악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만수산과는 그 구 국제여객 터미널이 폐쇄가 되면서 이제 팀에서 그 업무가 지금 조정돼서 다시 재배치됐나요? 아니면 어떤 상태인가요? 예, 과거에는 5개 팀이 있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4개 팀입니다. 팀이 줄었습니다. 팀도 줄고 그 업무로 인해서 그냥 팀이 줄은 거죠. 그럼 그 업무는 이제 일단 다 정비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과 예, 질의하겠습니다. 그 14개 부서에서 52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2024년도에 그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을 때는 9개 부서에서 35개 사업 정도를 추진을 했고 총 사업비는 한 142억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 사업량은 좀 많이 늘었는데 우리 청년 관련된 그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청년 관련된 사업비는 많이 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사업의 영역을 좀 더 다양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인가요? 사업비가 148억입니다. 정말 많이 안 늘었네요. 그때는 청년 인구 비율이 22%였는데 지금은 29%를 육박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너무 증액이 안 된 것 같아요. 2024년도에는 그 본예산 대비해서 그 청년과 관련된 사업비 그 포지션이 0.6%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러면 더 떨어지겠네요. 0.6%가 안 되겠네요. 24년도보다는 조금 네, 포인트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안 맞지 않아요? 청년 인구는 느는데 사업비는 계속 떨어진다는 게 이게 정책상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은 이제 그 14개 부서가 이제 거의 실국도 좀 다양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예산 사항이 좀 여의치 못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그 예산이나 이런 분야를 좀 확장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이 늘지 않았지만 사업은 좀 더 다양하게 저희가 좀 구성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예산이 늘지 않고 사업만 다양하게 됐다면 그 사업의 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국가 정책에 따라가는 수준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경기도 시군 그 청년 정책 현황을 봤을 때도 저희가 거의 최하위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2024년도에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었었는데 아직도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건 정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저희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본 예산 대비해서 사업비의 증액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뭐 2%에서 3%, 뭐 7%까지 가는 데도 있지만 적어도 2%에서 3% 정도는 본 예산 대비해서 사업비를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그냥 중앙 정책을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 평택시에서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밀착해서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좀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정책 과장님 좀 많은 고민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 같이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예산 증액하는 부분은 그 기획환경경제실장님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낮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뭐 최근 한 3년 동안 저희가 이제 재정적 어려움은 있었지만 뭐 그 부분 때문에 사업의 영역을 다각화하는 부분으로 대체했지만 전체적인 사업비는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청년 인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한 건 맞기 때문에 내년 본 예산 편성할 때 말씀해 주신 사항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청년 정책과에서 잘 못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사업을 다각화한 것들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또 과장님의 몫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 비율이 21.5% 정도 되는데 1인 가구가 많다면 은근이나 고립과 같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청년 1인 가구는 좀 빠른 시기에 고립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21%가 그 1인 가구인데 이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또 은둔과 고립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사회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현상으로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1인 가구 중에서도 이제 분야가 계층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올해는 시범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립 운동과 관련해서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복지재단하고 함께 고립운동과 관련된 그 연구를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올해 그 청년들에 대한 그 사업을 실시를 하고 이 가운데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보완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청년정책과에서는 또 신중년 정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중년 비율도 저희 평택시에서는 상당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 정책 차원에서는 1인 가구의 청년과 신중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청년이 은둔이나 고립과 관련해서 좀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미숙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신중년이나 노년이라고 해서 뭐 은둔과 고립에 대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보니까 어떤 민간 연구소에서 이제 청년들은 종종 어렵고 중년들은 이제 많이 외롭고 그리고 노년들은 내내 외롭다고 그런 표현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대, 전 생애에 걸쳐가지고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책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중년 정책, 그 신중년 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위원회에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쪽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보면 이제 현재 외국인 근로자 센터의 인력 현황은 어떻게 되죠?
저희가 지금 낙급 한 분, 다급 한 분 이렇게 2명이 정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고 계시죠? 기간제가 저희가 작년까지는 도에서 보조 사업으로 기간제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을 못 받아서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그뭐 공공근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을 좀 투입해서 그 지역 그 일자리 사업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좀 인력을 그 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근로 인력은 몇 명인가요? 전체 사업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그 지역 특화 사업으로 하는 그 인력이고요. 공공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업무가 바쁠 때는 이제 센터나 이런 데 조금 지원해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 센터는 그 지역 특화 사업으로 한 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 통역은 있나요? 통역 인력은? 그분이 이제 주로 통역 그 아. 예,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 시와 그 MOU 송출국 맺은 데는 어디인가요? 지금 현재 맺어 있는 곳은 3곳이고요. 먼저 저희가 24년도 이제 말에 라오스하고 캄보디아 그 농업정책과에서 이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을 때 2개가 이제 MOU가 체결이 됐고 25년도에 저희가 이제 일자리 경제과로 이제 근로자 센터가 이제 설립되면서 업무가 이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 필리핀하고 맺고 있고 그 베트남은 지금 그 먼저는 이제 땀킷이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사실은 이제 교류를 하면서 MOU 체결을 하기로 해서 저희도 준비를 했는데 그 이제 행정구역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다낭시로 좀 그 통합이 되는 바람에 조금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낭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필리핀하고 해서 현재 이제 체결된 곳은 3곳입니다. 네, 베트남은 땀키시가 다낭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다낭으로 이제 MOU 맺을 예정이라는 거죠. 예. 상반기에 라오스 14명이 6개 농가에 배치가 됐습니다. 우리가 송칠국으로부터 인력을 수급받은 게 이게 시작인가요? 25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라오스 9분이 처음 들어온 겁니다. 네. 현재 153 농가에 393명을 배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수요 파악한 것으로는 그 농업 규모, 우리 시 농업 규모 대비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총 수요는 몇 명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농가에 다 수요 조사를 한 거는 161농가에 이제 529명이 이제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또 이제 추가로 그분들이 이제 입국을 들어오게 되면 한 실제로 이제 올해 들어오시는 분들은 한 400한 7, 80명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시가 예측하기로는 우리 시의 그 농업 규모가 있잖아요. 그 규모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총 규모, 외국인 근로자의 총 인원수가 몇 명 정도 예상하는지. 일단 저희가 이제 필요한 뭐 이렇게 시설 원예 하시는 농가나 뭐 벼농사 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농가는 다 수요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한테 이제 최종 신청하고 이제 하신 분들 수요가 161농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529명이 배정이 됐고 그 중에 400명 중반 정도가 들어온다면 지금 인력으로 가능해요? 인력을 이제 물론 추가로 농사 규모가 크신 분들은 이제 희망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법무부에서 준 지침대로 규정대로 이제 인력을 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인력이 있습니다. 9명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은 이제 농가에 한 농가에 배정을 해주기가 어렵기 아니, 때문에 우리 센터의 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원이 2명이고 공공근로자 가지고 이 3명이 400명 중반대를 관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방법이 개선돼야 되지 않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으니까 사실 지금 이제 배정하는 것만으로도 인력이 사실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인력은 조금 더 확충이 돼야 될 것 같고 이거 말고도 좀 법적으로 해야 될 사무가 사실은 많이 있는데
저희가 확장을 해서 좀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교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가 숙소 점검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인력 갖고는 굉장히 좀 고충이 있습니다. 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E7포로 전환하는 업무도 그 사실 중요한 업무거든요. 근데 그 업무도 하고 있는데 인력이 너무 적어. 이거 인력도 예전보다는 배정이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E7포 전환을 위해서 광역 가점을 주기 위해서 추천하는 근로자가 2명뿐인데요. 우리 시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수요자가 좀 많은데 왜 2명뿐인지 우리 시 산업 규모를 보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게 추천 인원이 적은 이유는 뭔가요? 혹시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2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지금 평택시에 배정받은 인원은 50명 정도 되는데요. 예. 이게 실제로 이제 이 신청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거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 9명 정도 들어왔던 것 같고 올해는 지금 현재가 이제 2명인데 하반기 때까지 해도 평균 뭐 10명 이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50명 정도가 배정이 된 거면 그래도 E9이나 E10이나 H2 대상에서 50명이 배정이 되면 서울시 규모랑 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꽤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빨리 전환을 해서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기업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2명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좀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E7포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은 이 지자체에서 추천을 해서 하시는 분들 대상이 극히 적기 때문에 있는 영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은 이제 기업체에서 추천하는 점수만으로도 그 지금 E7포를 받으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점수가 한 30점 정도 모자라면 그때 이제 지자체에다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사실 않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역에서 가점을 받을 때 E7포가 지자체에서 줄 수 있는 가점이 30점이기 때문에 그 점수가 모자르는 분들만 신청을 한다. 그러니까 기업체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 저기 E7포로 계신 분들이 평택시 한 6천 명 정도 되십니다. 비자로 계신 분이. 그래서 이거에 제도에 대해서는 활용하실 때는 기업체에서는 많이 하고 계시다고 좀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점수가 일부 이제 기업체에서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한테 하는데 그 수치가 이렇게 이제 많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진짜 업무는 많이 늘고 있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인력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기준인건비를 제외하고 다른 방법으로 좀 업무를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외부의 뭐 전문가라든지 어떤 행정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뭐 위탁하는 방법들은 좀 고민을 안 해봤나요? 이게 지금 사실은 기존에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할 때는 이제 직원 한 분이 다른 업무 보면서 이제 하셨던 업무고 저희는 이제 뭐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시면서 근로자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그래도 이제 그나마 조직을 조금 갖추고 하는 건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인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나 인력 지원하는 부서하고 조금 더 의논을 해서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예, 꼭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공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5분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세정과 질의하겠습니다. 그 평택시 지방세 수입 가운데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대규모 사업장에서 걷어들이는 그 지방세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세정과장입니다. 삼성전자 일단 삼성전자로 얘기를 하면요. 삼성전자가 세수 차지하는 비율이
시세 부분으로 따지면은 18.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세 전반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방세 전반에서는 11.1% 정도 됩니다. 삼성 비율이. 네, 삼성 올해 같은- 비율이 예. 네, 올해 같은 경우 2,136억 원을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년 이게 저기 2024년도에 법인세가 사실 삼성전자가 영원히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뒤로는 지금 현재 이제 조금씩 증가했고 지금 내년에는 이제 그 영업이익 증가로 인해서 이제 초과세수가 발생할 위기에 아니 저기 초과세수가 발생할 저기 시기에 닥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그 삼성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시세의 납부 금액이 2천 몇 억이요? 2,136억 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대기업체 삼성, LG, 동화인 케미랄지 이제 주요 대기업체로 이게 따져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전망액은 2,480억 9,200만 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네, 좀 그래도 많이 높은 편이네요. 그렇죠? 네, 소득세 저희가 이제 세수 추계하다 보면은 이제 주로 소득세 때문에 저희가 좀 애로를 많이 먹는데요.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보유세는 이제 거의 0.1%에서 0.4% 이내로 세수 추계가 정확도가 있는데 소득세나 소비세 부분에서 저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 법인 지방 소득세 납부 현황을 보면 건축물 면적 대비해서 종업원 수가 저희가 상당히 낮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그 면적당 인력 투입 효율이 낮은 산업이긴 하지만 그 안분율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 보여지는데 종업원 수 산정에 대해서는 그 삼성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혹시 한번 저희가 검증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매년 검증을 하고 있고요. 매년 저기 통계치를 얘기하면 2022년도에 종업원 수만 따졌을 때 9,300명이었고 2023년도에는 12,000명, 2024년도에는 12,000 그때는 이제 증가함은 없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13,446명. 올해 이제 법인세 신고한 걸 보면은 14,396명으로 최근에는 1,000명씩 계속 증가 중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 올해 하반기에 피포가 완공되고 또 일부 임시 사용 승인 예상에 따라서 건축물 연면적하고 종업원 수가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 자료에. 그래서 네. 한번 좀 꼼꼼히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기업 세수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소통 협력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개최를 하시고 개최 시기와 횟수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세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이제 삼성 나머지 이제 법인들은 거의 다 바로바로 여기 그 파악이 되고요. 삼성전자 특히 세수 소득이 매년 영업이익이 차이가 많아서 삼성전자하고는 저희가 본 예산을 세우기 전에 7월 달 정도에 7월 말 정도에 보통 매년 한 번씩 간담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1회 추경 그 다음에 가서 4, 4분기께 이제 추경을 사실은 본 예산의 편성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4, 4분기 그 영업이익을 자료를 추계해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회 추경 때 570억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을 지금 9월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580억 정도 10억 증가한 5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담회는 본 예산 수립하기 전에 7월에 한 번 하고 예. 그 1회 추경 때 한 번 하고 예. 이렇게 2번 정도 하는 건가요? 대기업하고는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주로 이제 그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3회 본 예산을 세울 때가 이제 8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회차까지는 어느 정도 추계할 때 반영이 된 거고 11월 달에 이제 확정 시기에 이제 3분기까지 반영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거 영업이익 정확하게 소득을 저희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1회 추경 때 3월 달이나 4월 달에 반영하게 됩니다. 네, 뭐 대기업 의존도가 좀 높다 보니까 그 세입 추계를 좀 정확히 해야 우리 시 재정 계획을 잘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 간담회를 좀 정례화해서 좀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징수과는 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시행했는데 신청률이 엄청 높네요. 71.1%나 되는데 나라도 신청했을 것 같은데 기업들이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이제 자기네 회기가 연말 결산 회기가 있고 상반기 회기가 있고 해서 결산 시기 맞춰서도 이제 필요를 조율하고요. 또 이제 각 업체마다 경제 상황, 사무실 이제 그 업무 그 어떤 투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조금 유연한 시기에 이제 받기를 원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도 많이 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세무조사 추징액 자체도 징수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세무조사 부분은 연 2년 우수상을 받아서 현재 저희가 1,600만 원 포상금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탈루세원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받으셨나요? 네, 1억 네. 1,600만 원 또 받아서 저희가 이번 예산은 이제 징수 파트 분야하고 세외 수입 우수 분야 그다음에 좀 저희가 하반기 세외 수입 실태 조사를 또 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해당 과 직원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저희가 업무 협조 차원으로 같이 해서 한 세외 수입 분야도 한 15명 정도 해서 하반기에 또 좋은 시간을 보내서 저희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포상금은 도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나온 건가요? 도에서 거의 포상금은 따로 시에서는 책정된 게 없습니다. 시에서도 좀 해주시죠. 그 제가 알기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가 네네. 좀 까다로운 거로 알고 있고 저희는 네네. 또 1그룹 내에서 경쟁을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2년 연속으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거는 정말 좀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기획한번 경제시장이 시에서도 포상금은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부분은 도에서 주는 거하고 또 시에서 징수포상금 나가는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런 보상책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에는 5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도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셔가지고 3년 연속 이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호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 의원님이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